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정학습 1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 CBDC랑 비트코인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맞아. 디지털 화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기술적인 걸 넘어서 근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핵심 차이가 뭐고 또 CBDC가 도입되면 우리 금융 시스템이나 뭐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 BIS, 국제결제은행이나 IMF 같은 곳들이 CBDC 정의 자체를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아, 단순히 그냥 디지털 돈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다 이렇게만 하면 사실 지금 쓰는 온라인 뱅킹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을 수도 있고요. 하긴 그러네요. 그래서 영상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걸 개인한테 직접 주냐? 아니면 암호화 기술을 쓰는 거냐? 그냥 신원 확인으로 가는 거냐? 또 분산 원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걸 쓰냐 마냐? 발행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CBDC 성격을 결정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부터 한번 보죠. 영상에서 말하는 CBDC랑 비트코인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하나요? 그건 바로 누구를 믿고 확인하느냐, 즉 인증 방식에 있습니다. 인증 방식이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이나 지금 논의되는 대부분의 CBDC는 사람을 봐요.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생각해보시면 딱 맞아요. 아, 그렇죠. 내가 누군지 증명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특정 암호화 키를 가진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것만 봐요. 그 키 주인이 누군지는 전혀 안 물어보죠. 아, 그러니까 미래의 돌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추적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암호화된 키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볼 거냐,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뭐 단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대한 관점, 철학의 차이예요. 상당히 깊은 얘기네요. 그럼 영상에서는 이 차이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나요? 영상 분석을 보면요, 지금 어떤 나라도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 혹은 발행량을 딱 고정시키는 모델 이런 걸 CBDC에 도입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역시 중앙은행은 통제권을 놓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원 확인, 뭐 심지어는 GPS 기술 같은 거랑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아무튼 신원 확인 기반 시스템을 더 선호할 거라는 거죠. 암호화 기술 그 자체보다는 관리감도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비트코인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CBDC가 만약 도입된다면 국제 금융 질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BIS 보고서 내용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BIS 보고서가 그 국경 간 이동 문제를 딱 짚어요. 국경 간 이동이요? 네, 각 나라 CBDC가 그냥 막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국제 금융 시스템, 뭐 외환 규제라던가 스위프트 같은 자본 흐름 관리 수단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특히 좀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 이런 데서는 자기 나라 돈 대신에 그냥 뭐 디지털 달러 같은 안정적인 걸 쓰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 통화 주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원화 안 쓰고 디지털 달러만 가지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휴, 특정 국가 위기가 진짜 순식간에 다른 나라로 퍼질 수도 있겠네요. 너도 나도 디지털 달러만 찾으면 근데 오히려 통제가 더 방화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게 또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BIS는 CBDC 지갑 자체를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있으니까 국경 넘어가면 아예 못 쓰게 막아버린다든지, 아예? 네, 아니면 뭐 특정 조건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예 폐쇄형 CBDC 모델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국내로 눈을 돌려서 상업은행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개인한테 직접 돈을 준다면요? 네,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데요. 상업은행들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기반 자체가요? 네,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에 중앙은행 CBDC를 더 선호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핵심 자금줄인 예금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돈이 다 중앙은행으로 가니까. 특히 그 호주 보고서를 인용하는데요. 상업은행 자산의 한 60% 정도가 당좌 예금이래요. 60%나요? 네, 근데 그게 줄어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은행들이 보통 단기 예금 받아서 장기로 대출해주는데 이 기본 모델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이 달러 CBDC를 발행한다. 이건 뭐 전 세계 은행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근데 이렇게 좀 중앙 집중적이고 통제적인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영상에서 아토믹 스왑이라는 재미있는 기술도 소개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아토믹 스왑.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도 중간에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랑 라이트코인을 직접 P2P로 안전하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중개자 없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해시타임락 계약, HTLC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기술을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래하는 양쪽이 정해진 시간 안에 약속한 행동을 해야만 거래가 완료되고 만약 한쪽이라도 안 하면 거래 전체가 자동으로 취소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아, 영상에서 그 금고 비유가 재밌었어요. 서로 못 믿으니까 각자 자기 금괴랑 달러를 특수 금고에 넣어두고 네. 상대방의 금고를 열 때 나오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내 금고를 여는 방식? 네, 맞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거래가 중간에 실패해도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원자성, 어터미스티를 보장한다고 해서 아토믹 스왑이에요. 중개자가 필요 없다는 게 정말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탈중앙화 거래소 DX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암호화된 자산이라면 뭐든지 중개자 없이 서로 쪼개서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달러 CBDC가 암호화 기술 기반으로 나온다면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이 아토믹 스왑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정부 감시망 밖에서 다른 코인이랑 바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의 완전한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는 걸 좀 꺼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통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CBDC라는 게 겉보기에는 그냥 편리한 디지털 돈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강력한 통제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어떤 탈중앙성이나 익명성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문제를 넘어서 기존 은행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국제금융 질서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영상 말미에는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CBDC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쉽게 부과한다거나, 마이너스 금리요? 네, 아니면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걸 줄 때 이 돈은 식료품 사는 데만 쓰세요 하고 사용처를 딱 지정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효율성이냐, 통제냐, 프라이버시냐, 편의성이냐 이 사이에서 미래의 디지털 금융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기술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CBDC 논의가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45년 이후 국제 질서, 특히 미국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네,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좀 흥미로운 분석이죠. 맞아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어쩌면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 평화라든지 번영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특별하고 좀 예외적인 조건 아래서 가능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 핵심은 그거죠. 현재 우리가 아는 이 질서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막강한 힘, 특히 군사력이죠. 그걸 바탕으로 설계되고 또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뭐랄까 어떤 모순이나 긴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고듭니다. 그 전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케인스도 있고 덱스터 화이트도 있고 논의가 있었다지만 결국은 미국의 구상대로 판이 짜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적은 이 경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담보물, 그게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단순히 그냥 경제 논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안정적인 국제 무역이라는 게 누군가가 그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가능하거든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1945년 이후에 그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 이게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 해군요. 네, 전 세계 바다를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배하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꼽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뭐랄까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셈이고요. 그럼 미국의 역할에는 근데 또 구조적인 문제도 따랐군요. 그 달러가 귀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한 트리핀 딜레마 말이에요. 아, 네, 트리핀 딜레마. 이게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감소해야 하고 또 적자가 쌓이면 달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 모순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맞아요. 달러 시스템의 근본적인 딜레마죠. 미국이 흑자를 내려고 하면 세계 경제는 달러 부족으로 위기에 빠지고 그렇다고 적자를 계속 용인하면 언젠가는 달러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1971년 닉슨 쇼크가 딱 그런 거였군요. 바로 그 딜레마가 현실화된 극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과거에 미국이 일본이랑 서독한테 기축통화 역할을 좀 나눠서 하자, 분담하자고 제안했었대요. 네, 그런 제안을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고요? 네, 거절했어요. 아니 왜죠? 보통 그런 지위는 탐낼 만한 것 아닌가요? 그게 그 나라들은 자국의 그 강력한 제조업 기반하고 무역 흑자 구조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아, 기축통화국의 책임을 지는 순간 뭐 자국 통화 가치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의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개념이 더 와닿아요. 지난 한 70여 년간의 자유주의 질서나 협력, 이런 게 사실은 예외적인 시대였고, 네, 맞습니다. 과거 특히 냉전 끝나고 나서는 경제 교류가 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퍼지고 갈등도 줄어들 거다, 이런 낙관론이 있었죠. 네, 지경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경학적 사고, 교역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근데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중국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이런 기대가 좀 무너졌죠. 이제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국가 간의 어떤 힘, 영토, 안보를 둘러싼 경쟁, 즉 지정학이죠. 지정학. 네, 이게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역사가 뭐랄까 언제나 진보하는 건 아니라는 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미국의 행동을 이해하는 틀로 제시된 그 세 가지 외교 정책 노선 있잖아요. 윌슨주의, 잭슨주의, 해밀턴주의. 이것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 세 가지 관점. 네, 마치 미국의 서로 다른 얼굴을 보는 것 같달까? 하나로 딱 설명되지 않는 그런 복잡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주의랑 민주주의 확산을 중시하는 윌슨주의. 네, 그리고 국익이랑 현실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해밀턴주의. 해밀턴주의. 또 평소엔 좀 고립주의적인데 건드리면 예측 불가능하게 엄청 강력하게 응징하는 잭슨주의. 잭슨주의. 무섭네요. 네, 이 세 가지 성향이 미국의 상황이나 리더십에 따라서 서로 막 경쟁하고 때로는 섞이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때는 이상적인 명분을 내세우다가도 윌슨, 또 철저히 국익을 계산하기도 하고 해밀턴, 때로는 뭐 한국전쟁 참전 결정처럼 어떤 합리적 계산보다는 우리 애들을 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분노와 응징의 논리가 앞서기도 하고요. 잭슨.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 예측이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이 세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미국의 외교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기반에는 어떤 힘과 논리가 작용해 왔는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제공해주신 자료 덕분에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렌즈를 얻은 기분이에요. 이 논의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만약 지난 75년이 정말 역사상 예외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면, 네. 그리고 그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라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또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저희 대화가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료, 특히 오태민 씨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발췌본을 좀 중심으로요. 미국의 지정학적 선택, 그중에서도 2차 대전 후에 있었던 한국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이 사례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막 어떻게 부딪히고 작용했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미국의 결정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좀 얻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미국이 어떤 때는 스스로의 이상, 예를 들면 제국주의를 없애겠다 이런 목표를 막 쫓다가요. 오히려 소련이 커진다거나 동맹국들이 약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 그 모순점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모순점. 왜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자꾸 생겼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스크립트를 보면 루즈벨트 시대의 이상주의가 동맹인 영국이나 프랑스 제국까지 해체하려고 하면서 이게 의도치 않게 힘의 공백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국 중동이나 아시아 같은 데서 미국의 좀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라고 보나요? 그 루즈벨트 행정부의 반제국주의 기조가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독립은 권력 공백이나 혼란으로 이어지기 쉬웠다는 거죠. 혼란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련 같은 경쟁자들이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잡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 조지 캐넌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소련이 본질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걸 다 간파하고 봉쇄 정책을 막 주장했죠. 봉쇄요? 네. 네. 근데 또 동시에 NSC-68이라고 냉전 초기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 계획 담은 그 핵심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서는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이상주의적인 명분이 소련 위협을 훨씬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개인 명분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두 시각이 계속 막 팽팽하게 맞서면서 미국의 정책을 되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전쟁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갈등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전쟁 초기에 보면 그 에치슨 라인 선언 있잖아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뺐던 거요. 네네. 이런 걸 보면 한반도는 약간 부차적인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남침하니까 갑자기 미국의 태도가 확 바뀌는데, 자료에서 말하는 칠면조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비유요. 그건 뭐냐면 작은 손실, 예를 들어 치면조 도둑 맞는 걸 그냥 두면 결국 더 큰 손실, 집 전체를 도둑 맞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좀 비교적 작은 지역을 공산 세력한테 넘겨주면 결국 더 중요한 일본이라던가 다른 아시아 지역까지 줄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위기감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결정했다, 이런 설명인 거죠. 현실적인 위기감. 그렇군요. 처음에는 북진 통일까지도 생각했는데 중국이 끼어들면서 전쟁 목표가 확 바뀌죠. 한반도 분단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현상 유지로요. 목표가 바뀌었군요. 네, 맥아더 장군 해임도 이런 정책 변화랑 관련이 깊고요. 그 뒤로 2년 동안 계속된 그 지루한 고지전 있잖아요. 그건 사실상 이 현상 유지를 위한 엄청난 소모전이었던 거죠. 그냥 버티기 위한 소모전.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스크립트에서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소모시키고 미군을 거기에 묶어두려고 했던 스탈린의 계산하고도 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해요. 스탈린의 계산과도요? 네.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전쟁을 계기로 나토가 더 강해지고 중국이랑 소련 사이가 벌어지는 그 씨앗이 뿌려지고 결국 미국 중심의 냉전 질서가 딱 세팅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고요. 프랑스 식민유산 처리 문제랑 또 반공주의 사이에서 미국의 이상주의가 다른 딜레마를 낳았다. 네, 맞아요. 특히 케네디 행정부가 남베트남 응호딘지엠 정권한테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쿠데타를 잠깐 방조하게 된 거, 이게 어떻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고 분석되나요? 그 GM 정권이 물론 좀 권위주의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력한 반공 지도자였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그 이상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그의 제거를 약간 눈감아주자 남베트남은 완전 극심한 정치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북베트남하고 베트콩한테는 기회가 된 거죠. 혼란이 기회를 준 셈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한국전쟁 때랑은 다르게 정글 지형에다가 호치민 루트라는 그 효과적인 보급로, 또 게릴라전의 어려움, 거기다 미국 내에서 엄청 거셌던 반전 여론까지, 이게 다 겹치면서 미국은 진짜 깊은 수렁에 빠진 거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네. 그때 이제 닉슨하고 키신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딱 등장해서 판을 좀 바꾸려고 했죠.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이른바 대탕틀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고요. 동시에 북베트남에는 군사적인 압박을 막 가하면서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닉슨 키신저의 전략이었군요. 지정학적으로만 보면 꽤 영리한 접근이었어요. 근데 국내 정치 문제, 즉 워터게이트 사건 터지고 의회가 또 전쟁 권한법 만들어서 해외 개입을 딱 제한해버리니까요. 결국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남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만 거죠. 결국 국내 정치 변수가 또 참 들어보니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정말 그 고결한 이상하고 또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길을 찾아온 과정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그 어려움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명백한 실패도 있었고 또 의도치 않은 성공도 막 뒤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미국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는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 이상주의하고 현실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때문에 좀 비슷한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해요. 반복하는 경향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경험들로부터 진정으로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역사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지정학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또 미국과 중국 관계 변화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뭐랄까 강대국들의 전략적인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강대국들의 그 큰 게임이 한반도나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 뒤에 혹시 다른 해석은 없을까? 뭐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른 시각들이 많아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먼저 그 한국전쟁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메가더가 계속 북진하지 않고 그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평양 원산선 그 근처에서 만약 멈췄다면 아, 네. 거기서 멈추고 협상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요. 네, 당시 인구 대부분이 그 선 남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에서 더 좀 뭐랄까 도발적인 주장은 중국의 참전 시점에 대한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메가더가 압록강까지 가니까 중국이 위협을 느껴서 참전했다 이건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전쟁 초기부터 개입할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해제된 문서를 근거로 들면서요. 허허. 오히려 김일성 쪽에서 초반에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이 빨리 들어오는 걸 좀 꺼렸다는 해석까지 있던데요. 네네, 그런 시각도 제시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알던 거랑은 상당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전쟁에서는 또 완전 반대의 오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자료 보니까 미국이 한국 전쟁 때 중국한테 한번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엔 중국이 또 개입할까 봐 엄청 신경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분석하죠. 뭐 호치민 루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이런 결정적인 조치를 망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국은 그때 베트남전에 그렇게 깊이 개입할 생각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뭐 에드거 스노우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국한테 그런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잖아요. 아하.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좀 잘못 읽어서 전쟁이 더 길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이게 참 강대국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오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참 복잡하네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 유명한 닉슨이랑 마오쩌둥의 만남, 그 핑퐁 외교가 등장하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뭐 화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아주 강력한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건 견제하기 위한 양쪽의 아주 절박한 뭐랄까 지정학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절박한 선택. 닉슨은 베트남전에서 빠져나와야 했고. 네, 마오쩌둥은 또 국경 분쟁까지 갔던 소련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했고요. 근데 양쪽 다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먼저 이렇게 손 내밀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탁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정말 극적인 외교 모델을 만든 거네요. 네, 대탕트, 즉 긴장 완화를 위한 정말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중 관계 개선이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판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자료에서 그 체스에서 바둑으로 게임의 룰을 바꿨다는 비유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저도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눈앞으로 베트남 문제 이걸 체스로 본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더 큰 그림, 즉 바둑을 뒀다는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키신저 같은 전략가들이 베트남이라는 그 개별 전투 너머를 본 거죠.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소련을 아예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 훨씬 더 넓은 판을 구상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미래 이야기까지 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공을 들였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 당시 중국 입장에서도 소련하고 일본이 가까워지는 걸 경계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중요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미중 협력 관계가 냉전 끝내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지금 미중 관계를 이혼 절차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역시 공동의 적 소련이 사라지니까 협력할 이유도 좀 약해진 결과겠죠. 그 영향은 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그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말라카 해협. 중국 석유 수송의 80%가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급소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바닷길이잖아요. 맞아요. 이 해협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중국이 세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뭐 1대1론이 북극 항론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다 이런 지정학적 약점을 좀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지정학적 관점이라는 게 참 역사를 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의 선택,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정말 크게 좌우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닉슨의 방중이나 미중 대탕트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전략 게임의 한 수, 어쩌면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말라카 협처럼요.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무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자료의 표현대로 한때 소련이라는 공동해적 앞에서 손을 잡았던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경쟁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이 새로운 판 위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지형 위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인물들의 등장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 지정학의 무대는 좁은 한반도 위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충돌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일성에서 시작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키며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려 했죠.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는 중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이 됩니다. 미국의 중심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세를 뒤집었지만 전략 판단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건 현실주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전 트루먼 대통령은 강경한 대중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냉전 구조가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이후 닉슨 대통령과 외교 전략가 키신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베트남전의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키신저는 저우얼라이와 비밀 협상을 벌였고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속에서도 미국과의 대탕트를 선택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접근을 시작했고 국제 질서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닉슨의 후임 포드는 의외의 이상주의적 흐름과 맞섰지만 흐름을 바꾸긴 어려웠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상주의적이었고 등소평은 현실적이었습니다. 1979년 등소평은 미국 방문 후 베트남을 공격하며 소련을 견제합니다. 전투에선 패했지만 전략적 목적은 일부 달성됩니다. 이 와중에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한 소설이 있습니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전쟁 이후 대구 아래채에 모인 브로큰 패밀리들의 삶을 길람이 엄마는 미싱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한국 어머니의 상징이죠. 위체 사람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와 훈센 정권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인물 브레진스키. 그는 냉전 외교의 또 다른 설계자였습니다. 한국 현대 지정학은 거대국들의 전략과 보통 사람들의 생존이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극한의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생에 대한 맹렬한 긍정,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어머니 중심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강한 관념적 평등의식에 기반한 끝없는 경쟁과 역동성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새겨넣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식견을 제공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이 미중 관계입니다. 참 복잡한 역사인데 현재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한때는 거의 뭐 결혼 관계였다가 지금은 이혼 직전이다 뭐 이런 비유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겠죠. 단순히 뉴스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뒤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략적인 계산이나 역사적인 맥락 같은 걸 좀 짚어봐야 오늘날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쵸. 뭐 닉슨 방중부터 시작해서 금문도 포격대, 그 미묘한 일들, 또 천안문 사태랑 그 뒤처리 과정, 그리고 지금의 이 팽팽한 대립까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냉전 시기인데 이때 미국이랑 중국이 공공의적 소련 때문에 사실상 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필요에 의한 동맹,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 그 1950년대 금문도 포격대요. 중국의 주은래가 대만 장제스한테 야 너네 철수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화가 있던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아, 그 얘기요. 네, 그게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랄까 중국이 일부러 미국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두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그렇죠. 당시 중국 해군력만으로는 사실 대만섬 전체를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아 영향이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금문도나 맞주도 같은 이렇게 좀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지역을 남겨두는 거예요. 아하. 이걸로 국제사회의 관심도 좀 끌고 또 필요할 때는 이걸로 긴장을 딱 고조시켜서 서방, 특히 미국을 좀 흔드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한 셈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종종 하는 방식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1989년 천안문 사태가 터지죠. 이게 정말 미중 관계에 큰 충격파를 던졌는데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걸 보고 다들 경악했고 나중에 뭐 미국 비밀 문건 같은 거 보니까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외인 게 미국 반응이에요. 겉으로는 제재하고 비난하는데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등소평한테 비밀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스코크로프트 같은 고위급 특사를 극비리에 파견하고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주의 외교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명분을 챙기면서도 뒤로는 실리를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아. 중국 내부에서도 천안문 이후에 노선 투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등소평이 남순 강화라고 남쪽 지역 돌면서 다시 한번 개혁 개방 간다. 하지만 당의 리더십은 확고히 한다. 이걸 딱 못 봤거든요. 방향을 확실히 정한 거군요. 그렇죠. 미국은 바로 이걸 명분 삼아서 관대를 슬슬 복원하기 시작했고 뭐 클린턴 행정부 때는 아예 WTO 가입까지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아 맞아요. 근데 그 결정 때문에 결국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타격을 입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 비판이 만만치 않죠. 근데 또 흥미로운 분석 중 하나는 좀 역설적이긴 한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랑 관계를 관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련 무너지고 나서 유라시아나 뭐 다른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군사적 개입
예를 들면 이라크나 보스니아 같은 데서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어요. 아, 중국이 좀 눈 감아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뇌물 개념처럼? 그렇죠. 자료에도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결국은 양쪽 다 각자의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또 관리해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소련도 없어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굴러가던 관계가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나빠진 걸까요? 단순히 뭐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중국의 부상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죠. 그게 불신을 아주 극도로 키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 문제죠. 군사기지를 막 건설하고 국제중재 판결 나왔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코로나19 팬데믹. 그 기원 논란하고 초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조사에 협조했느냐. 이 부분에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불신이 정말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이건 뭐 과거 천안문 때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문제도 있고요. 자료 보니까 반부패 운동을 통해 권력을 다지고 당의 역할을 엄청 강조하고 뭐 공동 부유 같은 새로운 얘기도 하고 또 첨단 기술로 사회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시 주석은 아마 그 소련 해체를 이끈 고르바초프의 실패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렇죠. 정치개혁은 섣불리 했다간 체제가 무너지니까 강력한 공산당 통제 아래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 뭐 이런 노선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때처럼 너무 강한 통제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경랑 속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중국 경제성장 덕도 좀 봤는데 이제 미국한테서 직접적으로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생각 아닐걸? 뭐 이런 경고성 발언까지 듣는 상황이잖아요. 2013년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그랬었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 예를 들어 그 치포 동맹 같은 거요. 여기서 한국이 입장을 좀 분명히 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미중 사이에서 좀 애매하게 줄타기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이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중 관계 반세기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현재 상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더듬어 봤는데요. 참, 한때는 그렇게 밀월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불신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전략적 계산, 또 오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얽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뭐 잠깐 이러다 말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쩌면 1972년 닉슨 방중 이후에 만들어진 그 국제 질서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뭐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흐름이니까요. 계속 예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와 도전을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 우리 안보, 또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새로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과거 금문도 때처럼 양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과연 지금도 유효한 생존 방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정학 제5강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이윤. 오태민 교수님은 강의에서 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경제 개방 이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 및 국제질서 도전은 두 나라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인권 문제,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들은 미중 간의 진정한 지정학적 이윤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국제 정치에서의 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 둘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외교정책 사례부터 시작해서 또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어떤 지정학적 상황까지 좀 넓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거죠. 과연 국제관계는 도덕과 법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 자료들을 보면 미국은 확실히 국제 문제를 볼 때 좀 도덕적,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뭐랄까, 이상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옳으냐,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먼저 따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이상주의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처럼 뭐 명분은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도 그렇죠. 그 주민들의 뜻, 그러니까 주민 투표는 존중해야 한다는 이상과 근데 기지 이전은 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그 냉혹한 정치 현실 사이에서 수십 년간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상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피 흘려서 점령한 오키나와인데 정작 그 기지 문제 때문에 동맹국인 일본이랑 10년 넘게 씨름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답답함, 좌절감이 꽤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배경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고요. 네, 심지어 자료 중에는 미국의 그런 이상주의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제국 운영조차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날카로운
지적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유럽은 뭐랄까 근현대사의 많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시작된 곳이고 여전히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라고 하죠. 그 사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전범 처리라는 이상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미국 주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흘러가죠. 네, 나토 사령관까지 기소하려고 하면서 현실 정치와 딱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맞습니다. 인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들이 주도한 군사작전의 사령관을 기소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순수한 법과 이상만으로 이 복잡한 국제 분쟁을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기소는 무산됐지만요. 이상주의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네요. 아, 그리고 1차 대전 이전 유럽 왕실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 그 빅토리아 여왕 자손들 이야기요? 네, 그 자손들이 유럽 전역의 왕가랑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잖아요. 독일 황제 비레르 2세만 해도 외할머니가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도 결국엔 그 끔찍한 전쟁을 못 막았단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상호 의존 이런 것만으로는 국가 간의 충돌을 막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국가 이익 앞에서는 혈연이고 뭐고 소용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국가는 결국 자국의 이익,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복잡한 혈연 관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졌다는 건 오늘날 국제기구나 무역만으로 평화가 보장될 거라는 좀 낙관적인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당시 영국과 독일의 경쟁 관계는 오늘날 미중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자주 인용되잖아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역괴 균형 전략,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너무 강한 나라 하나가 딱 등장하는 걸 막으려고 했고요. 네, Splendid Isolation이라고도 하고 Offshore Balancing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독일이 정말 무섭게 성장합니다. 산업 생산력은 물론이고 노벨상 수상자 수 같은 과학 기술력에서도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프랑스랑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고 또 자연적인 방벽도 부족하고. 맞아요. 그런 불안감이 강력한 힘을 추구하게 만든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영국이 남아프리카에서 그 보어 전쟁 때 예상외로 고전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영국의 군사적 약점이 좀 드러나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아지면서 자신감을 좀 잃는 모습을 보였는데 독일은 그걸 아주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죠. 학습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영독 간의 해군력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렇죠. 빌렐름 2세의 좀 호전적인 발언들이나 모로코 위기 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조합이 만들어지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해서 약해진 상태였고 영국과는 전통적인 경쟁 관계였는데 손을 잡게 된 거니까 정말 예상 밖의 외교적 변화였겠네요. 네, 방시로서는 정말 격변이었죠.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역시 이상주의만으로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현실적인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그 위에서 비로소 법이나 도덕, 이상 같은 것들이 작동할 공간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수레를 말 앞에 놓지 말라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냉전 끝나고 장시 역사의 종언이니 힘의 정치의 종말이니 하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건 좀 착각이었던 거죠. 네, 힘의 균형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1차 대전 전의 영독 관계는 오늘날 미중 경쟁 시대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통찰을 줍니다. 또 영국의 그 위대한 고립 전략은 오늘날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역할 축소 논쟁과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국제 정치라는 것이 이상주의라는 어떤 열망과 현실주의라는 힘의 논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 역사는 이 지정학적 현실이 국가들의 선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1세기 지금 오늘날의 세계에서 과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힘의 논리가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지정학의 눈이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오태민 교수님의 비트코인 지정학 6강을 짧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교수님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대조합니다. 이상주의는 도덕과 법을 앞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배반하며 혼란만 남긴다고 지적하십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오키나와 기지 이전 과정에서 도덕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한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반면 현실주의는 힘의 논리를 인정합니다. 국제 질서는 세력 균형을 통해 설정될 때 비로소 법과 도덕이 작동할 수 있고 국가라는 주체는 이성과 힘을 모두 지녀야만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역사 속 유럽을 들여다보면 19세기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세력 균형을 무너뜨려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급부상에 영국이 대응하며 복잡한 동맹 관계가 형성된 것이 대표적이지요. 섬나라인 영국은 대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해양 패권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을 택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 취하는 전략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 역사적 교훈이 오늘날 미중 경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경고하십니다. 한 세대 만에 국력이 뒤바뀐 영국과 독일의 사례만큼 빠르게 팽창하는 중국과 이를 경계하는 미국의 대결 구도가 어느 순간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태민 교수님의 강연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경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있잖아요. 각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 정하고 하는 거요. 네네. 이게 사실 그리 오래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불과 한 100여 년 전, 그때만 해도 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근본이제라는 건데요. 대략 1870년부터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1914년까지 국제사회를 지배했던 시스템이죠. 아, 근본이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은 이게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사라졌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를 보시는데 좀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시스템이랑 비교를 좀 해볼까요? 지금은 각 나라가 자기네 돈, 통화 주권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알아서 관리하고. 그렇죠.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무역 수지고 신경 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상품 무역은 계속 적자인데 서비스 수지 흑자나 해외 투자 유치 이런 걸로 메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근본이제 시대의 패권국 영국은 좀 달랐어요. 영국도 상품 무역만 보면 적자였거든요. 아, 정말요? 영국도요? 네. 근데 이제 해외 투자에서 들어오는 이자나 배당이 엄청났고요. 아하. 또 해운, 보험 같은 서비스 수입 이것도 막대했죠. 그래서 나라 전체로 보면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였어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이랑 다른 점이네요. 더 근본적인 차이는요. 당시 주요국 돈의 가치가 진짜 금 무게에 딱 고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금 무게요? 예를 들면 1파운드 가져가면 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건가요?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물론 진짜 금알을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보다는 은행 금고에 금을 쌓아두고 그 증서인 지폐를 쓰는 식이었죠. 금괴 본위제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아, 금괴 본위제. 네. 핵심은 언제든 약속된 양의 금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국가 간의 금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그럼 만약에 한 나라가 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찍어내나요? 그렇죠. 그 나라의 금이 줄면 시중에 도는 돈, 즉 통화량도 줄어드는 경향이 생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는 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오르겠죠. 아, 물가가 싸지고 이자는 높아지고. 네. 그럼 그 나라 물건은 싸니까 수출이 잘 되고 이자는 높으니까 해외에서 돈, 금이 다시 들어올 유인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뭔가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어느 정도 그런 자동 조절 기능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기를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제가 번영했던 1차 세계화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들리는데 그럼 왜 이게 사라진 거죠? 그렇게 좋았다면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아, 전쟁? 네. 전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근데 금 가진 것만큼만 돈을 찍어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지폐 가져와도 금으로 못 바꿔줘 선언을 한 거죠. 이걸 금태환 정지라고 하는데요.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냥 정부 신용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금태환 정지. 재미있는 건 전쟁 직전에 독일이 엄청나게 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1914년까지 보유고를 2배 이상 늘렸는데 당시 영국 중앙은행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죠. 전쟁 준비였군요. 그렇죠. 전쟁 딱 터지니까 금본위제라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죠. 사실 그전까지 전문가들은 이 건전한 화폐, 즉 금 때문에 큰 전쟁은 못 일어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오히려 전쟁이 금본위제를 끝내버린 셈이에요. 이러니 하네요. 금이라는 실물 제약이 사라진 거군요. 이게 또 은행 시스템 이야기랑 연결될 것 같은데 은행이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이 돈을 굴린다는 부분 지급 준비제도요. 아, 네. 부분 지급 준비제도.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금보리제 때도 이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예금한 돈 전부를 금고에 넣어두지 않아요. 법으로 정한 비율, 예를 들어 10%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10%만요? 네, 만약 여러분이 100원을 맡기면 은행은 10원만 남기고 90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근데 그 90원이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면 그 은행은 또 90원의 10%인 9원만 남기고 81원을 빌려줄 수 있고요. 아, 계속 도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원래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나 혹은 금본위제 하에서는 실제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돈, 이걸 신용통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겁니다. 통화 승수 효과라고 부르죠. 통화 승수. 금본위제 하에서도 이 원리는 작동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금이라는 물리적인 양의 제약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론상으로는 그 한계가 훨씬 불분명해진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과거 금본위제는 금이라는 좀 무겁고 확실한 닷째 묶인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판단, 그리고 시장의 신뢰, 이런 것에 기반한 훨씬 유연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끝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경제 시스템도 영원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시대적인 상황, 특히 전쟁 같은 큰 충격 앞에서 기존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또 변해왔거든요. 그렇죠. 금본위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스템도 미래에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현재 경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이라는 그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지금의 통화 시스템이 과연 과거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이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지정학적 기술로 바라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금본위제의 번영과 그 이후 달러 중심 체제의 형성을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중상주의의 한계, 그리고 국가 경제와 개인 경제의 차이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이 부분 지급준비 제도라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전쟁과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통화 질서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물리적 위험 없이 이동 가능하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비트코인. 과연 이 기술은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T-5, 4, 3, 2, 1.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Discovery, hoisting harmony to the heavens and opening new gateways for international science. Discovery has cleared the tower. Houston now controlling. Roll program. Roger, roll, Discovery.